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소동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방금 강정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동시대, 동시대성, 그리고 현대성이라고 하는 몇 가지 토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이었던가 우연히 그 집에 있는 책꽂이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책 제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대부분 다 모더니티, 모더니즘 등등으로 되어져 있는 모던이라는 낱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모더니즘 혹은 모더니티라고 불리는 우리말로 흔히 번역을 할 때 근대성이라는 것보다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동시대 혹은 동시대성이라고 불리우는 쟁점에 둘러싼 이야기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시대성이라고 불리우는 특히 시각예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더 심하게 말하자면 남용되고 있는 이 낱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추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제목을 동시대의 미술이라는 암호로 정했는데요. 흔히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부르는 그 말로 번역되고는 합니다. 아니,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은 이걸 당대 예술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연유인지 누가 제일 처음 명명했는지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말로 계속 불려져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출발점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국립현대미술관의 영어 명칭을 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요. 근데 제가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명칭의 기이함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별로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나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름을 대할 때마다 사실 조금은 적잖이 놀라기도 하고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던이라고 하는 낭말과 컨템퍼리라고 하는 낭말이 함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종류의 미술관들은 모던 아트를 하는 미술관에서 컨템포러리 아트를 취급하는 미술관으로 변신을 하거나 아니면 모던 미술관밖에 없기 때문에 컨템포러리 미술관을 따로 짓거나 말을 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흥미롭게도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관이 문을 열면서 모던 앤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이제 미술관을 만들고, 그러면 왜 두 개의 미술관이 모던과 컨템포러리가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네, 물론 이 두 가지가 한 자리에 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 이 두 차이를 조정하거나 중지하고 난 이후에나 이 두 개가 한 자리에 놓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던과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실 제가 오늘 속 시원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오늘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암호라는 명칭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날 예술을 검토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수수께끼 혹은 난문이고 그 질문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뭐 탐정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암호를 좀 해독해보는 몇 가지의 단서를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가설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자, 모던 그리고 컨템포러리 이 둘 사이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시기 구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한국에 있는 미술사학자들이나 아니면 평론가들이 모여서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컨템포러리야? 예를 들어 언제부터 모던이었어? 라고 묻는 것처럼 언제부터 한국은 본격적으로 컨템포러리가 시작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그 답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90년대였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회자됩니다. 1990년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을까? 제가 짐작컨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1990년대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1980년대도 하나의 세대를 가지고 있고 1990년대에도 하나의 세대가 있고 2000년대도 하나의 세대가 있지만 하나의 전환 혹은 분기를 만들어내는 세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1990년대는 뭔가 한국의 그 미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나타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합의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때 그 전환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이제 붙이는 이름이 바로 1990년대부터 우리에겐 본격적으로 동시대 미술이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도대체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짐작들은 대개 장르상의 전환들을 가리키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회화와 조각을 중심으로 했었던 미술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근대 미술이 주된 장르였다고 한다면 동시대 미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바 조각으로부터 인스톨레이션으로의 전환 혹은 퍼포먼스의 등장과 번화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회화와 조각,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과 설치 미술과 그 다음에 퍼포먼스, 한국에서는 다원 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와 같은 장르상의 차이가 근대 미술과 동시대 미술을 가르는 어떤 차이를 가리키고 있는 지표처럼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장르상의 차이를 들어서 모던 아트와 컨템포러리 아트를 나누는 것은 무언가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장르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왜 조각이 아니라 인스톨레이션이 되었을까? 왜 회화 대신에 우리는 퍼포먼스에 심취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에 관한 답을 내리지 않은 채 그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었던 전시 작품들 가운데 인스톨레이션과 퍼포먼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숫자로 헤아린 다음에 그것이 양적인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컨템포러리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그와 같은 동시대 미술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의 징후를 알고 있고 그것이 무엇이 동시대 미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자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물어보지 않았던 무엇이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1990년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 한국 미술에는 어떤 변화들이 초래되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모던 컨템포러리.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출발점으로 고려하고 싶은 것은 김희천이라고 하는 최근에 크게 관심들 끌고 있고 또 저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작가였습니다. 2016년에 서울 리더시티 비엔날레의 의뢰로 제작했었던 썰매라는 작품으로 사람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지금 이미지는 그 썰매라는 싱글 채널로 상영됐었던 비디오에 나오는 커피입니다. 김희천 작가인데요. 자, 김희천 작가의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비평은 대개 이렇게 요약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팽창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라거나 디지털 인터페이스 혹은 3D 스페이스, 3D 페이스 스왑, VR 등을 재료 삼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쯤에서 부유하고 있는 시공간을 포착해낸다 등. 이것이 이제 이 김희천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둘러싸고 흔히 사람들이 들이대는 그의 작품을 해석하는 열쇠말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 김희천이라는 작가는 휴대전화의 등장 이후로 혹은 이제 인터넷의 등장 이후로 스마트폰의 사용의 등장 이후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디지털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물론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나 오디오를 비롯해서 다종다양한 가학적인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이 전환이 있었겠죠. 그와 같은 기술적인 장치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과 조금 구별되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쉽지만 사실 여기서 결정적인 점은 무엇보다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달리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시간과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시대. 동시대는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컨템포러리라고 부를 때 동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시제라고 불리는 것이 말이 되어버린 세계를 가리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시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어의 문법 공부를 할 때 우리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시제에 따라서 낱말을 바꿔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알려져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연속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있어야 옛날 옛적에 무슨 일이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의 가능성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와 같은 시간적인 연속의 변화라는 것이 있을 때만 우리는 무언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불리우는 이와 같은 시간적 연속이 이야기를 보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대는 어떨까요? 어제도
동시대였고 오늘도 동시대였고 내일도 역시 동시대라고 불려질 때, 즉 더 이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르고 나누고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면 당연히 이야기는 없겠죠. 왜냐하면 시간은 이와 같은 시제성이 존재할 때만, 시제성이 보장될 때만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주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끊임없는 어제의 오늘, 오늘의 오늘, 내일의 오늘과 같은 오늘만이 주어져 있는, 즉 현재의 무한한 연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세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이를테면 김희천 작가는 그에 관한 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이지만 타임라인이겠죠, 그죠? 타임라인은 분명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때 접속해서 접하게 되고 있는 몇 가지의 말들의 더미에 불과합니다. 타임라인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끊임없이 연속되어 있는 지금의 점점이 흩뿌려져 있는 말들의 꾸러미 혹은 말들의 사슬,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타임라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산다기보다는 저는 그 말이 역설적으로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타임키드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는, 나한테 시간을 먹여주는 거죠, 그죠? 먹이를 주듯이 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지금 순간의 시간들을 그 이야기하는, 물론 그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던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누어졌을 때 그와 같은 시점의 세계 안에서 이걸 여러 가지 낱말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시좌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도 역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더니즘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전통이거나 혹은 낡은 것 혹은 오랜 것이 파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이 예술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술을 다른 종류의 예술과 구별할 수 있는 작은 인품이 하나가 있다면 과거의 것을 깨부수었다거나 과거의 것을 파괴하였다거나 과거의 것을 대체하였다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달아나기 위한 끊임없는 운동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미술에 있어서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예술적 장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비판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동시대 미술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종류의 몸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김희천 작가의 작품은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느끼고 살고 있지 않으라고 하는 단순한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희천 작가가 다른 작가들과 구별되는 점은 그것을 능란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험의 방식, 즉 세계가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려운 철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나타내는, 이를테면 지각의 현상학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경험의 방식을 롤러리만치 정확하게 혹은 예민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건너뛰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 등등이라고 하는 것, 그게 가지고 있는 것의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중적인 영어로 역사라고 부릅니다. 동시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역사 없는 예술, 또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성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예술, 이렇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시간성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굉장히 즐거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로부터 고화가 되어버렸거나 역사로부터 탈락되어버려 있는 예술이라고 한다면 약간이 아니겠죠. 적잖이 또한 의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 없는 예술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나 비평가들이 어려운 말로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거나 포스트 역사라고 하는, 포스트 역사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동시대 혹은 동시대 예술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역사 대신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각각 그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혹은 내가 휴대전화를 켰을 때, 혹은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마주하고 있는 그때의 시간들만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제 역사라는 대문자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타임라인이겠죠. 그런 점에서 타임라인의 시간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날 문득 오늘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한국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합의하는 바에 따르면 90년대 이전의 경험이었던 시간 경험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경험은 그것과는 다르겠죠. 그렇다면 과거는 지금 그러면 우리에겐 과거가 없어졌을까? 아닙니다. 과거는 오늘만이 남아있는 세계에 맞는 방식으로 과거도 새로운 방식으로 각색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시대는 코드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아마 김희천이 진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코드의 조합은 이중적이겠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사운드가 코드라고 하는 것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코드의 조합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의 시간성의 코드와 공간성의 코드가 있게 마련합니다. 그와 같은 코드를 조합함으로부터 얼마든지 시간에 관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늘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몇몇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계획을 조금 뒤에 마련했습니다. 다음, 동시대는 자폐적인 개인이 가진 시간의 연무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동시대라고 불리는 것은 시간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누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 개인이 자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았지라고 이야기할 때 시간은 항상 이와 같은 집합적인 주체, 우리라고 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경험들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형태의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공동의 시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대라고 하는 언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의 시간 속에 놓여 있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시간을 경험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적인 차이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지난 몇 해 전부터 한 20, 30년이 되죠. 한국 사회 안에서 시간성이 점점 빛을 발하게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영어로는 피어리어드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것은 더 이상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4.19 세대, 광주항쟁 세대, 6.3 세대, 해방세대, 한국전쟁 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 즉 공동의 시간, 그것이 연령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지역적인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의 공동의 시간을 경험했다고 하는 점을 지칭해 주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세대의 개념 대신에 각자 서로 다른 취향, 서로 다른 언어의 습관, 각자 알고 있는 어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되는, 예를 들어 끊임없이 신조어를 양산하고 소비하고 함을통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일과 다른 시간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서 분주한 10대와 20대들이 있게 마련이죠. 반면에 자기 자신이 고루한 나약한 관습을 갖고 있다는 이름으로 갑자기 예전에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고루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특수한 취미의 집단으로 분류되어 버려 있는 노인 계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여간 이와 같은 정확한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자면 이와 같이 시대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아로새겨져 있는 시간 대신에 우리는 이제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의 경험 이런 것들 안에 말 그대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타인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거의 없는 이와 같은 자폐적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뚜렷한 게 이게 오늘날 동시대라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동시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어떠한 이들은 아주 심하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랑스의 역사학자는 몇 시간 년 전에 역사성의 체제라는 이름으로 번역될 수 있는 저서를 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흥미로운 점은 역사책을 빙자하고 있지만 더 이상 역사 쓰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통스럽게 질투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알고 있는 주장의 요점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던 우리가 동시대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라볼 때 의무하게 바라보는 그 결론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현재주의.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옮기기가 어려워서 그냥 낯설게 현재주의라고 번역하고 영어로도 프리젠티즘이라고 불리는 낱말로 번역하고 있는 역사 대신에 끊임없는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재주의. 그러면 물론 당연히 이제 역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의 규칙과 질서를 이해하는 그것이 이제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또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언제나 이야기를 가능하게 나가는 초점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래서 우리한테 방금 제가 이제 김희천의 작품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이와 같은 시간성의 경험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희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김희천 작가의 표현을 들자면 자기 작품 모든 것을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망했다입니다. 우리는 망했다. 나도 망했다. 이것이 이제 물론 그것을 이와 같이 공회전하는 세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세대, 망한 세대 등등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IMF 이후에 성장을 하게 됐었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적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망했다고 불리우는 것은 더 이상 나아갈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중단되어 버렸다고 하는 어떠한 경험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시간의 위축 혹은 시간의 마비라고 불리우는 것과 현재주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현재와 현재주의 범람은 모더니즘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컨템포러리 이전에 부르는 모던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런 것입니다. 새로움. 물론 새로움은 무엇이 새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등장하는 순간 자기 주변에 있던 것을 옛 것이라고 부르거나 낡은 것이라고 부르거나 전통적인 것이라고 부르거나 고루한 것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시간적인 구덜짓기를 하는 몸짓을 반드시 포함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던 예술의 특징은 뭐냐면 심하게 이야기를 해도 좋다면 시간에 대한 광기 혹은 시간에 대한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더 이상 이런 말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역시 지금과 같은 시간의 경험과 시간의 인식이 지배하는 한 불가능하다고 저도 스스로 동의하는 아방가르드의 종말을 낳기도 합니다.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그렇죠? 너희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나는 시간적으로 앞서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것을 이미 현재에 앞당겨서 실현하고 있다는 것. 도래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런 종류의 몸짓으로 차 있는 것이 전이라고 부르는, 우리말로 흔히 전이라고 부르는 아방가르드의 특징입니다. 근데 아방가르드는 왜 소멸했을까요? 아방가르드는 왜 종말을 보였다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낼 수 있는 그 부고장에 적을 수 있는 사인 판정은 뭐니 해도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당연히 미래의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시적인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세 장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전의 작품인데요. 키스코팅의 작품. 제가 이번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작가의 작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본 것은 세 장의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진을 피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첫인상은 무언가 검은색 그 배경으로 찍혀져 있는 발라의 소년 3명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보았을 때 일란성 쌍둥이 3명의 아이들, 처음에는 1명이었다가 다시 2명이었다가 다시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란성 쌍둥이로 보이는 3명의 소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3명의 소년은 있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의 디지털 언어 코드를 통해서 조합해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진에서 느꼈던 뭔가 알 수 없는 섬뜩함과 기괴함이 더욱 마치 정체를 드러낸 것 같은 놀라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했었던 인류학적인 사진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스코팅의 그 명리남은 이와 같은 종류의 예를 들어서 재목적화된 역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재의도된 역사 이런 방식으로 그가 했을 연속적인 이미지인데 성인 여성들의 사진. 물론 그는 이와 같은 디지털 이미지의 포맷을 만들어낼 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낡은 인류학자들의 책이나 혹은 인종적인 교본이나 혹은 제국주의 시대의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 이와 같은 빛바랜 과거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물론 이제 그것이 서구인의 시선 안에서는 제국주의적인 지배일 텐데요. 이 시선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과거의 시간들과 연루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그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런 두 가지죠. 첫 번째,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타인과 경험하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족적인 폐쇄되어 있는 자폐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만나고 악수하고 껴안고 멀리하고 먼발치에 서 있고 등등 복잡한 이와 같은 신체적인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들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게 마련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몸은 굉장히 독특한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바를 빌리자면은 말 그대로 코드를 통해서 조합되어 있는 어떤 몸.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를 통해서 과거의 시간을 얼마든지 구축하고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 자, 이와 같은 기스코팅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서 가운데 하나는 시간은 점점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시간이 점차 공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밝은 미래라고 하는 설치작업입니다.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흔히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제3세계적인 포스트 개념 미술이라고 부르어도 좋을 만치 박이소라는 작가는 미국에서의 그 활동을 이제 중단하고 한국으로 이주해서 사디라고 하는 미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설치 미술의 본격적인 1세대라고 불러도 과언, 그리고 이후에 하나의 모범, 하나의 이제 패러다임이 될 만한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이제 보여준 바가 있는데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관창관에서 박이소의 그 아카이브 일부를 소개하는 지금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박이소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는 2000년대 초기에 했었던 2002년 작업인데요. 당신의 밝은 미래라는 작업입니다. 박이소라는 작가의 이력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뉴욕에 정착해서 작가 생활을 할 때 당시에 광주항쟁이 일어나고 광주항쟁에 크게 충격을 받은 재미교포 1.5세대 혹은 2세대에 속하고 있는 젊은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전공자들, 그들에게 이제 거의 막 섬광과도 같은 충격을 주게 되고, 처음으로 미주 지역에서 한인 운동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에 큰 영향을 또한 역시 박이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문화연구소라고 불리우는 연구회를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컬렉티브에 가까운 전시를 하게 되고, 제3세계 미술과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미국 내에서의 마이너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미술적인 실천을 중개하고 있는 대안 공간을 열고 이런 종류의 열정적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간추려서 이야기하자면 그의 작품 속으로 처음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라고 불리우는 시간이 엄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1987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후문에 의하면은 그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랬었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이제 민주화 이후로 나타나는 그 민주화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현기증과도 같은 일이 이제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제 박이소도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박이소 작가도 그때 어떠한 그 위기의식을 느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위기의식이 점점 더 침전되면서 나왔었던 2002년의 작업이 바로 당신의 밝은 미래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의 밝은 미래라고 불리우는 시간은 서툴게 보이는 그리고 굉장히 조악하게 보이고 있는 몇 개의 전등을 통해서 벽에 비춰져 있는 빛으로 나타나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밝은 미래라고 불리우는 것은 벽을 향해 비춰지고 있는 작은 전등들로 그냥 전경화되어, 즉 공간 안에 배치되어서 나타나 있을 따름입니다. 미래는 없는 거죠, 그죠? 당신의 밝은 미래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서 작품의 제목 안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초라하고 째째하고 옹색해 보이기 짝이 없는 몇 개의 조명으로 비춰져 있는 벽에 비춰지는 환한 빛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02년 그가 죽기 불과 몇 해 전에, 한 2, 3년 전에 제작했었던 마지막 작업이라는 것은 그 적잖이 이제 그 슬프게도 하기도 하고 치졸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전시의 대상은 뭐니 해도 아카이브입니다. 아카이브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나 혹은 문서고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아카이브라고 부르지만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것에서 부르는 것은 아카이브는 단순하게 그와 같은 모여져 있는 자료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숫제, 작업의 방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카이브가 아니라 아카이브하기, 자료를 모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아카이브가 보장하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과거의 시간을 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카이브를 통해서, 즉 아카이브 하기를 통해서 과거의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사라져버려 있는 과거를 우리 눈앞에 그냥 펼쳐 보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진실로서 혹은 역사적인 사실, 이런 말이 여전히 가능하다면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과거라기보다는 그때 아카이브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상상과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집되고 구축될 수 있는 과거입니다. 따라서 이제 과거 아닌 과거이죠.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탈과거화되어 있는 과거, 즉 우리가 스스로 지금 현재,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려 있는, 즉 현재화되어 있는 과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과거는 있습니다. 어떤 과거? 오늘에 바라본 과거가 있겠죠. 오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과거. 이와 같은 점에서 보자면 현재화된 과거라는 점, 즉 우리와 오늘과 너무나 다른 과거라는 점에서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과거,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과거라는 점에서 현재화된 과거, 혹은 현재적 과거라고 불러도 아닌 이와 같은 이제 과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거를 등장할 때 근데 이것이 너무나 자유적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설득력이 있는 과거가 되기 위해서 역사 대신에 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기억. 기억은 과거를 의식하기, 과거를 분석하기, 이와 같은 과거를 반성하기 등등과 같은 우리가 과거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지금 일과 먼 일들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그 관계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조사해야 할까 등등과 같은 의식적인 시간의 반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내쳐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신경선을 자극하는 우리에게 어떤 감각적인 흥분을 야기하는
그와 같은 시간의 경험을 가능한, 즉 시간을 의식을 대신에 시간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어떠한 대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최근에 아카이브의 중요한 특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기억 가운데서 이와 같이 강렬하게 그때의 시간을 내가 경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거는 뭐니 해도 고통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여전히 강한 흔적을 남기고 있고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맴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 유명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트라우마죠. 그런 점에서 아카이브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트라우마의 아카이브, 즉 정신적인 외상을 주었었을 때 그와 같은 충격 때문에 계속 내 주변을 맴도는 이와 같은 기억. 이것이 이제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과거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경스럽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트라우마적인 외상을, 심리적인 외상을 만들어 주었었던 과거는 대개의 경우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 성적인 폭력, 위안부 문제 등등과 우리가 모두가 예를 들어 세월호 사태와 같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과거들이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올해는 1968년으로부터 딱 50년째 되고 되는 98년은 물론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었던 마지막으로 시도되었었던 반체제적인,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를 총체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커다란 싸움이 벌어졌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2017년이었고 2017년은 1917년으로부터 딱 10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1917년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우리는 처음으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는 이름, 지금은 몹시 우리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 전체주의와 강제 수용소를 낳은 불길한 그 관념의 그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20세기에 전 세계에 있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배의 착취,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해방적인 비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었던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세기는 이와 같은 심리적인 외상을 주었던 세기가 아니라 해방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고 유토피아적인 비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갔었던 눈부신 20세기일 수도 모르죠. 하지만 이와 같이 시간은, 왜냐하면 이런 유토피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적어도 1989년 이후로, 그리고 이제 부동권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모종의 합의 혹은 협박 혹은 괴담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눈부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와 같은 트라우마와 같은 방식으로 나한테 커다란 심적 충격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점점이 박혀있는 그 과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가 경험할 수 있는 과거는 최근에 이제 널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트라우마를 통해서 경험되는 과거, 이런 과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뭐니 해도 볼탕스키일 텐데요. 볼탕스키는 끊임없이 지금 저 보고 있는 작업은 1987년의 작업은 아니고요. 이렇게 대량 학살이나 아니면은 집단적인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미지들을 아카이브를 찾아내서, 물론 이것은 대개의 경우 잡지나 혹은 신문에 나와 있었던 아주 작은 사진들입니다.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작은 사이즈의 사진을 커다란 크기로 확대해서 미술관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일종의 이제 아카이브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런 작업들은 기념비를 위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수천 명이 넘는, 대개 이 작업에서는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유품들이나 버리고 있는 옷더미를 대부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것 대신에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라고 불리우는 시간적 과거를 상기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있는, 이런 어려운 말로 하자면 공관화되어 버려 있는 데서 시간이 더 이상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만지고 펼쳐져 있는 이와 같은
장소 안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으로 만들어낸다고 할 때 우리 그것을 공간화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시간은 이런 방식으로 공간화되어 버려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시간을 머릿속에서 깊이 생각에 잠긴 채 과거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과거를 보고 싶어하고 과거를 만지고 싶어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보면 자연사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을 비롯해서 과거를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전시 대상들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고 사려 깊은 작가들은 이와 같은 형태의 아카이브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민적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관한 식민적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렇게 과거의 대상을 경험하는 것, 즉 어떤 공간을 거닐면서 그 공간 앞에 펼쳐져 있는 대상, 말 그대로 공간적인 대상이겠죠. 그 대상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문순 작가가 지난해 올해인가요? 올해 초에 우리 현대미술가 서울관의 초청을 받아서 했었던 초대형 아카이브 전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자기 주변에 있었었던, 작가의 주변에 있었던 제주지 4.3 항쟁 당시에 그 대량학살을 피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에서 계속 삶을 살아야 했었던 자기 주변의 친지들,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떤 그 할머니들의 유품들을 혹은 그들의 소지품이나 이런 것들을 아카이빙해서 전시하는 전시의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낱말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지칭하고 있는 몇 개의 사건의 이름을 듣고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마치 그때 기억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경험할 수 있는 대상처럼 무대로 세트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문순 작업의 작가의 작업을 이번 작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가운데 좀 하나였던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를 갈라놓은 것, 이를테면 우리는 식민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식민적 과거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분단을 둘러싸고 있는 이념적인 갈등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고통과 열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 기억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의 공간화되어 있는 대상으로 사실 연극적인 세트에 가까운 방식으로 말 그대로 시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물리적인 대상으로 이 앞에 설치 형태로 공간화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른바 과거라고 불리우는 시간을 상대하는 주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때 과거라고 불리우는 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역사적인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경험할 수 있는 과거로 다시 이제 변환되어 있는 그런 과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4명의 할머니 유품들 가운데서 할머니들이 남기고 간 옷들을 모두 함께 빽빽하게 전시해 놓았었군요. 자, 왜 이와 같은 전시 대상들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대체한 것으로 미술관을 가득 채우게 되었을까? 어느 미술관을 가나 어떤 전시를 가나 우리는 과거의 지난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과거가 우리 주변에 쇄도하였고 이미 널리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과거를 대신해서 현재적 과거,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가끔씩 불러내줄 수 있는 트라우마처럼 문득 떠오르게 되는, 그리고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만 존재하고 있는, 찢어져 있는, 그리고 물론 그때 오는 것은 그런 강렬한 과거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면 과거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선호되는 과거는 대개의 경우 트라우마되어 있는 과거,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슬픔을 안겨다주는 과거들. 그래서 20세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고 그러면 최근의 역사학자들이 최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서사 속에서는 대개의 경우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과 같은 슬픔, 외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카이브가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공간화하고 시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경험 방식을 신비하게 수정하고 있다면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이 점차 육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것이겠죠.
자, 시민의 숲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이제 박정희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 작품을 다시 다른 형태로 다시 재편집한 것이 안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오윤이라고 하는 민중미술을 대표하고 있는 처음에는 이제 조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통적인 공예를 모방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조각 작업을 하다가 훗날 이제 본격적인 민중미술을 대표하고 있는 목판화 형태를 개척했었던 작가가 오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윤이 후기의 걸작 가운데 하나의 유명한 원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기도는 말 그대로 이제 구천을 떠돌고 있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않은 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복수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억압당한 자들이 홀령들입니다. 이게 이제 원기인데 그래서 원기도라고 하는 그림이 이 원기도를 모방을 해서 아니 뭐 모방했다기보다는 그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했었던 초대형 그 프로젝션 작업이 바로 이제 이 안녕이라는 작업. 제가 보고 이 작품은 논픽션 다이어리라고 하는 전윤석 작가의 작업입니다. 원래 이제 그 시각예술 전공했었던 작가인데 일종의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불리우는 장르에 도전을 하고 있는 처음에 이 작품이 제작이 되었을 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큐멘터리의 관습, 특히 역사적 다큐멘터리라고 불리우는 관습과는 전혀 다른 대상을 선정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작품은 한국 사회에서의 근대화 혹은 발전의 논리가 초래하고 있었던 그 끔찍한 결과, 뭐 이런 결과들을 다루기 위한 일종의 알레고리적인 다큐멘터리였는데 작품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뭐냐면 지존파입니다. 엽기적인 살인사건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존파는 그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소비자본주의가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는 1990년대 중후반에 전라도의 저기 산골 출신, 산골은 아니에요. 섬 출신이니까. 하여간 부자들은 모두 죽여야 된다. 특히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이제 다짐을 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 그냥 얼마간 좀 먹고 살고 있는 중산층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그대로 수원에 있는 어떤 작은 한적한 마을에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직결처형장, 소강로 이런 것을 끌고 와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불태우고 이랬었던 이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자, 흥미로운 것은 그 박상경 작가나 혹은 이 전윤석 작가나 이 두 사람이 영상 작업을 통해서 과거라고 보이는 역사적 과거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자, 지존파 그리고 학살을 통해 가지고 죽어가지고 있는 화면을 통해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것처럼 몽타주와 같은 방식으로 힐긋힐긋 마치 귀신처럼 혹은 부천을 떠돌고 있는 영혼처럼 우리 주변에서 문득문득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이 인물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것이겠죠. 그렇죠? 트라우마. 최근에 이제 동시대 미술관에서 가장 많이 출연하고 있는 캐릭터를 꼽자면 뭐니 해도 유령입니다. 고스트, 괴물, 뭐 이런 것들이 동시대 미술 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그것에 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과거에 살았던 과거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듯이 과거처럼 촌스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억압당한 민족, 지배당한 민족과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우리는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의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집합적인 주체가 이런 시간성의 이 뭐라고 할까 하나의 집합이 패키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 둘이 끊어져 버렸고 시간은 개인의 몫이 되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시간적인 축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시제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과거를 어떻게든 과거를 그렇다고 해서 소멸하거나 부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이런 거죠. 과거의 인물들은 민족, 민중, 인민, 시민과 같은 과거의 모더니즘이 좋아했었던 더 이상 이름으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계급의 이름으로도 민족의 이름으로도 출연하지 않고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은 대표적인 유형은 귀신으로서, 유령으로서, 고스트로서 우리한테 이제 오게 되고 우리가 그들과 만나는 방식도 그런 거겠죠. 그때 과거의 시간이 우리한테 오는 방식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반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우리한테 불현듯이 오고 있는 놀라운 충격으로 과거는 오게 됩니다. 이 두 작가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두 작업에서 보이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를 섬뜩하게 나가는 충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는 우리한테 불쑥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관해서 공부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였는데요. 8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얘기는 과거를 다시 공부하는 얘기였습니다. 과거를 공부하는 일은 대개의 경우 해방 전후사를 공부하거나 한국전쟁의 역사를 듣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삶을 모두 잘못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크게 삶이 변화하는 전기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때 해방 전후사, 그때 이제 많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었고 함주가 자기 시 제목으로 삼기도 했었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신우익들이, 뉴라이트들이 한국 사회를 좌경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품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그 유명한 책의 제목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인데요. 물론 그 사람들 뉴라이트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써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한국에 끼친 영향이 이제 있어내겠다, 그것을 청산하겠다, 이와 같은 야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과거를 마주하던 전 세대의 사람들과 논픽션 다이어리나 혹은 시민의 숲이나 방금 버스 안녕과 같은 영상을 보고 과거의 시간과 마주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종류의 과거와 맞닥뜨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트라우마, 유령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과거와 해방 전후사 인식에 나오고 있는 집합적, 예를 들어 거기서는 물론 이제 민족, 민중, 제국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시되는 과거이겠죠. 그런 과거들 사이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나라 이런 것이겠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먹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과거의 참혹했었던 과거를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 동시대 미술의 작가들이 시간을 상대하는 방식이 왜 먹방과 관련이 있을까? 물론 깊은 관련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대신에 박찬경 작가와 전은석 작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해방 전후사의 감각, 1990년대의 감각적 경험입니다. 따라서 인식과 반성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 있었던 것 대신에 우리에게 좀 주어져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감각과 경험이기 때문에, 물론 감각과 경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신, 관념, 의식, 사고, 이데올로기 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느낌, 감각 이런 것들과 깊이 관련이 있겠죠. 그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와 같이 대개의 경우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험들은 가짜 경험이거나 만들어진 경험이거나 주입된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민하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마지막 온전히 내 것으로 속하고 있는 감각적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먹을 때의 느낌, 타인과 교환할 수 없는 경험이 바로 이제 먹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감과 경험일 텐데요. 하지만 먹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처럼 마지막 남아 있었던 고도, 느낌과 경험이 온전히 나의 것으로 남아 있었던 진짜 경험의 마지노선,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이 먹기의 느낌조차도, 먹기의 경험조차도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관심사가 되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그 느낌들을 관람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사라지고 동시대의 시간이 동시대라고 불리우는 끊임없는 현재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안에서 과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각색되어 버려 있고 미래라고 불리우는 것들도 어떠한 방식으로 오늘날 현재화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시간화, 공간화와 육체화라고 불리우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럼 이것이 동시대 미술을 어떻게 바꿔내고 있는가를 둘러싸고 질문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질문 가운데 하나는 도대체 미술관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벤트의 무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클레어 비숍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레드컬 뮤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한 책에서 자기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입니다. 여기서 그는 과거의 미술관, 즉 모더니즘의 미술관과 동시대의 미술관이라고 불리우는 미술관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렇게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술관은 뭘까요? 인상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미니멀리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수없이 많은 이즘으로 이어져 있는데, 물론 이즘의 연속은 각각의 시대가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예술적인 형태와 표현 형식을 가져야 해라고 이야기할 때 각각의 이즘은 시간에 대한 명민한 의식과 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즘은 말이기도 하고 사고이기도 하고 관념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시대 미술관에 남아 있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SNS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 아까 우리가 한 대로라면 타임피드만 남아있는 끊임없는 현재들만이 있겠죠. 그죠?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지난 여름에 우연히 상해에 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 상해 최근에 이제 본물처럼 여러 형태의 컨템포러리 아트와 관련되어 있는 전시기관들이 우죽순처럼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어떤 전시들이 있는지 보려고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전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트라고 되어 있는 비주얼 아트들에게 타임아웃을 들어갔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전시 소개가 아닌 무엇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소개였습니다. 상해에 있는 최근에 열리고 있는 전시 가운데서 가장 인스타그램으로 찍어서 올려 괜찮은 전시의 목록이 올라 있었어요. 이때 엑서비션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더니즘처럼 작품이 전시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는 전시라고 지금 열리고 있는 이벤트라고 하면서 저희 더 이상 개별적인 작품도 존재하지 않고 또 개별적인 작품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저자도 존재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이러저러한 작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큐레이터가 있겠죠. 작가보다는 지금 큐레이터 역할이 더 강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모든 게 전부 다 큐레이션이 되어버렸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전시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의식, 관념까지는 아니겠지만 또 우리가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는 작가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물론 경험을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의식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경험과 그 경험으로 시작해서 경험으로 종결되는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제가 그것을 부르는 말은 뭐 이런 거겠죠. 사건, 이벤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같은 미술관의 모델, 과거의 미술관의 모델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을 텐데요. 가장 이제 사람들이 경멸적으로 부르던 말은 카세드럴, 교회와도 같아, 혹은 누구는 학교와도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의 모델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플랫폼 L, 에르메스, 문화역사, 서울 등등은 오늘날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미술관의 모형들입니다. 물론 이 미술관의 모델들을 제가 고른 이유는 전시를 본다기보다는 전시장이라고 불리우는 공간을 경험하는 일이 오늘날 미술관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미술관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작품을 보러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거나, 그리고 미술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알다시피 그 작품에 몰두하거나 혹은 몰입해서 보는 그 작품을 보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작품당 머무는 시간이 약 1.5초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여 분이나 40여 분 이상쯤 되고 있는 장편까지는 아니면 영상을 다크 큐브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자, 이때 미술관은 뭐 하는 곳일까? 그 장소 자체를 경험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미술관은 화려한 이용을 자랑하게 되고, 대부분의 미술관이 어떠한 작품을 수정하고 있는가보다는 어떤 건축가가 건축했는가, 원래 이 미술관은 무엇이었던 곳인데 이런 곳으로 바뀌었는가 등등과 같은 어떠한 건축적인 경험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미술관이 둘러싸고 있는 가장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들의 무대로서의 미술관, 동시대 미술이라고 불리는 걸 안에서 클레어 비숍이 말을 이렇게
동시대 미술가가 쓴 마지막 논쟁적인 글이 나왔던 게 아마 1990년대 로잘린드 크라우스라고 하는 옥타브라고 하는 대표적인 미술 비평 저널을 이끌고 있는 편집자인데요. 그가 쓴 굉장히 흥미로운 글 가운데는 후기 자본주의 미술관이 문화적 논리라고 하는 일 끝으로 더 이상 미술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글은 예술 작품과의 심도 있는 만남이 클로비숍도 저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의 목록을 만드는 것보다 부차적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언제? 1990년.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랭크 게리가 지은 스페인 빌바오의 그 미술관이 문을 열기도 전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부다비라든가 혹은 셴젠이라든가 샹하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들어선 수없이 많은 새로운 형태의 그 스타 건축가들이 만들어냈었던 경멸적으로 맥 구겐하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마치 맥도날드처럼 전 세계의 우주 수준 브랜치처럼 퍼져나가서 그만한 전시를 하고 있는 하지만 그런 미술관들은 너무나 건축적으로 빼어나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포스팅을 하기도 하는 이러한 이제 미술관, 즉 건축적인 공간 자체를 경험하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관을 찾는 관객들은 고도의 개별화된 예술적 통찰을 얻는 대신에 예술에 앞서 먼저 공간에 도취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관과 맺고 있는 관계를 여실하게 그리고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 현대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 물론 경멸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와 같은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속물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미술관을 둘러싸고 있는 관객들이 왜 이와 같은 관객들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논리들은 간단히 무시한 채 그냥 관객들이 속물스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잘못된 비판이기 때문에. 자, 이런 미술관들의 변화들은 우리가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되돌이켜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작품들을 열광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로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까이고창이라고 불리는 그 대만 출신의 작가가 했었던 컬처럴 멜팅 데스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작업들은 미술관 안에 말 그대로 욕조를 만들어 놓고 인도의 나무뿌리, 중국의 열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여기 목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양의 관객들이었겠지. 그것은 퀸즈미술관에서 열렸던 거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때 전시를 본다는 대신에 우리가 보는 것은 미술관 아니라고 하는 장소 안에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 장소를 만끽하고 경험하고 지각하는 일들로 치환되는, 그걸로 전환되는 일들이 점점 더 9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크트 라바니자 같은 작가는 태국의 시골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을 전체를 땅을 사들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예술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짓고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들과 함께 계절에 맞추어서 모를 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일 전체까지의 이런 종류의 우리가 외적인 대상, 여기서는 자연이겠죠. 우리 외적인 대상은 우리 과거와 같은 방식의 자연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자연이란 말로 불러야 할지는 아직 의문인데요. 여튼 이와 같은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기의 경험이겠죠. 그죠? 그다음 여기서 주어져 있는 자기가 구입한 몇 정보의 토지 안에서 사람들과 맺게 되는 잘 짜여져 있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골 생활을 한번 체험해 볼까라고 해서 체험 관광을 떠나는 우리와 태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하나의 더 빌리지라고 하는 더 랜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가 이것을 예술적 실천이나 예술적 작업이라고 간주할 때의 논리 사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런치박스라고 불리는 무제 런치박스라고 되어져 있는 이 작업 안에서 그는 미술관 안을 뭐로 만드냐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나누면 점심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이 배달되고 물론 태국식의 쏨땀과 레드커리와 사태가 지금 도시락에 담겨 있죠. 이걸 갖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때 그가 하는 것은 바로 미술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보기, 생각하기, 반성하기, 느낌을 의식하기 이런 등등의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먹방에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 경험을 가장 강렬하게 모으고 있는 경험치가 가장 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먹기일 텐데요. 이와 같은 이제 그래서 니클트라반이들은 특히 이와 같이 미술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로 치는 일을 먹는 일로 칩니다. 파티를 열고 특정한 특히 이제 태국식 음식들을 나누어 먹고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 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인에게 지금 뭐 TV 광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인에게 늘고 있는 감정적인 교감, 어떤 친밀감을 표현하는 말로 마지막 생명수를 유지하고 있는 딱 한마디 말이 있다면 함께 밥 먹자 정도지 않습니까?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과거와 같은 이와 같은 친밀한 상호작용의 일들이 이와 같은 것으로 희미하게 사막화되어가는 일들이 있다면 이제 미술관은 점점 다원예술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사에서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직결되는 이유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는 뭘까요? 물론 퍼포먼스는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지만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유효성은 지금 여기입니다. 또 하나 그 안에서 깊은 관람자들이 감각적인 연루를 통해서 경험의 연루를 통해서만 지속할 수 있는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로서의 예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뭐니 해도 퍼포먼스일 테고 이와 같은 일회적, 일시적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험의 이벤트를 펼쳐지고 있는 무대가 미술관이 되어가고 있다면 점점 더 많은 미술관들이 다원예술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채워지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다원예술, 한국도 이제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원예술을 전시와 더불어서 전시, 교육, 영화, 비디오와 더불어서 중요한 카테고리로 다원예술을 채택했습니다. 굉장히 뒤늦은 일이죠. 자, 이와 같은 다원예술의 등장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시대 미술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꼴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동시대 미술의 구조에 갑하는 미술관의 유형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의 동시대 미술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구조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회적인, 일시적인, 감각적인 경험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이 집전되는 하나의 스테이지로 미술관이 바뀌어지는 과정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이 있겠죠. 자, 이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미학의 위기라고 볼 만한 점들이 나타납니다. 미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름다움에 관련된 지식을 가리켜서 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지식을 가리켜서 미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학을 둘러싼 이 두 가지, 아름다움으로서의 미학, 아름다움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미학이라는 것과 예술에 관련된 지식으로서의 미학은 항상 이렇게 미학을 둘러싼 정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보수파, 우파는 미학이란 예술에 관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좌파나 진보적인 사람들이라면은 미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예술에 관한 지식이라고 주장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파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뭐냐면 미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적인 것에 관련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의 문제는 바로 아름다움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런 거겠죠, 그죠? 방금 제 사진에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미지는 우연히 이제 신경미학에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주제자가 찾아내는 거예요. 뉴로 에스테틱스라고 불리는 신경미학은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구조의 변화라든가 뉴런의 운동 구조 같은 것들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아름다운, 초역사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자연스러운, 이미 주어져 있는 영원함이라는 것이 이제 있고 바로 그것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것이. 그리고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들의 반응들을 추적하고를 통해서 상품도 개발할 수 있고 작가들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이와 같은 미적 경험이라고 불리는 거. 그다음에 그 경험이 단순하게 인식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체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험과 체험이 미술관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미술의 출현을 알리고 있는 가장 커다란 사례는 뭐니 해도 인스톨레이션의 출현입니다. 제일 아트 선재 센터라는 곳에서 조각을 전공한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장소 특정적인 인스톨레이션을 소개하고 있는 전시, 포인터 카운터 포인트라고 하는 아트 선재 센터 1층, 2층, 3층이라고 불리는 공간 자체가 매체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술관 자체가 경험이 장소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점에서 이 전시는 흥미롭게도 자기 패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시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장소와 그 공간에 몰입해서 어떤 장소에 깊이 침잠해서 그 장소를 느끼면서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 장소에 머물러 살면서 그 장소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 장소가 만들어내고 있었던 감각과 경험을 무언가 비틀거나 변형시키거나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대상들을 설치하게 될 때 우리 장소 특정적인 설치라고 부르게 마련일 텐데요. 여기서 작가들을 동원을 해서 여기서 최공원 작가는 화이트 홈홀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 냉장고나 가전제품이 표면을 이루고 있는 철판들을 떼어내서 아트 선재센터에 가지고 있는 2층의 벽면에 천정에 그 들이우는 설치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동일이라는 작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트레이드마크인 것처럼 볼륨, 타입 1,2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아트 선재센터의 2층에 위에 나고 있는 채광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거기 나오고 있는 빛이 특정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채광되고 있는 빛이 쏟아지는 빛의 양과 두께들이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한 설치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작업은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통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장소를 깊이 침잠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장소 특정적인 설치 작업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장소에 대한 경험에 개입해서 어떠한 지각의 경험의 방식을 좀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사실 아트 선재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은 어떤 전시 소개 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지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본 정보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이곳에 와서 이와 같은 전시가 있구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대가지고 있는 전시 사진을 올리고 총총히 미술관 5분 안에 빠져나간 관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와 같은 형태의 설치 작업은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아직까지도 근대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소수의 관객이 있다면 저는 이 작품을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댄 플레딩이라고 하는 작가의 전시. 이와 같은 형태의 조각의 전환을 이끌었었던, 그래서 말 그대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미술을 바꾸어 놓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니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작가들 여럿이 있을 텐데요. 세라라든가 저드라든가 카란드레라든가 뭐니 해도 댄 플레이벨이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 사랑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롭게도 이 올해 롯데 월드죠. 롯데 타워인데요. 롯데 타워가 마침내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롯데 타워가 문을 열면서 그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당연히 이제 미술관을 자기 가지고 있는 부대 시설로 이제 가지게 되었고 롯데 미술관이 개장한다는 소식이 들었는데요.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롯데 미술관이 자신의 개관전의 작가로 댄 플레빈을 선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아이러니이자 무언가 얼토당토한 약간 농담처럼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떠한 공간을 순수하게 경험하고 지각하기 위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산업용 소재, 대량 생산되는 산업용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면은 그 대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상 자체를 바라본다면 조각에 가깝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이 의외의 위치에 놓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 전체가 다른 방식으로 느껴지게 만들어내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대량 생산되고 있는 벽돌이라든가 무슨 플라이트 합판이라든가 산업용 조명이라든가 이와 같은 장치들을 이용해서 그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미니멀리스트의 특징이었을 텐데요.
대형 플래베니 작업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롯데월드타워에서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롯데월드타워 자체가 슈퍼 울트라 미니멀리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가 아니고 바뀌고 어디가 앞이고 뒤고 어디가 입구이고 출구인지를 모른 채 우린 대개의 경우 그 안에서 뭐 플로어 가이드를 놓고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표지를 예전처럼 딱 들어가면 랜드마크가 될 만한 몇 군 지점만을 눈으로 찍으면 여기가 대충 어딘지 알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쇼핑몰이라든가 초대형 빌딩들은 대개 들어가면 그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독특한 내부적인 장소의 지리가 있고 그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을 경험하기 위한 독특한 구조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도록 강요를 받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롯데월드타워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곳에서 댄 플래빈이 전시를 초대하다니. 그래서 저는 댄 플래빈의 전시를 보고 와서 무언가 댄 플래빈의 작업을 건축적으로 더 확장시켜서 풀어놓았을 땐 롯데월드타워에 더 감탄하고 있었는데 더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2층에 있는 이거였어요. 댄 플래빈은 예술가도 같은 진지하고 심지어는 좀 현학적인 몸짓으로 공간을 지각하시고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는지가 중요한 오늘날 예술의 관건이 문제입니다라고 막 그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장난삼아 하고 있는 곳이 2층에 있었거든요. VR 체험관. 여기는 그가 만들어 놓았었을 땐 이미지의 경험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 시대의 통속적인 오락, 여흥 뭐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색을 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뭐 20세기 예술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그가 하고 싶어했던 일을 훨씬 더 솜씨 좋게 능란하게 순식간에 해치우는 게 위에 VR 체험관에 저는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절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호준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출신의 작가가 있어서 의문의 라이텍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었으면서 3중간첩, 4중간첩으로 지나면서 50명이 가명을 썼던 한 역사적 인물에 관련되어 있는 퍼포먼스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등신대에 가까운, 한 1.5배의 등신대에 가까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밀라 비념, 마담 투소인가? 뭐 그런 밀라 비념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밀라 비념을 등장시켜서 그의 얼굴의 표면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가 잘 구성한 영상들을 프로젝션하면서 라이팅이라는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역사도 아니고 대항 역사도 아니고 물론 역사는 아무 관계가 없고 어떤 더 독특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로이슨이라고 하는 역시 홍콩 출신의 작가가 조미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역시 태국, 미얀마 그리고 스리랑카인가요? 파키스탄인가요? 세 개의 국가가 접해 있는 어떤 고산지대, 세 개의 국경을 덮하고 있지만 어떤 영토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고산지대의 독특한 고립된 지역에 몰려들었었던 사람들이 아편거리를 하면서 만들어졌었던 정치인 격정과 운명을 다루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조미아의 여왕이었는데요. 자, 저는 이 두 퍼포먼스를 보고 굉장히 심란을 했었습니다. 떡매치기 이런 거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 때문에. 왜냐하면 역사의 의식과 반성이 아니라 지금 그가 음산한 조명 안에서 유령과도 같은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무언가 그때 우리가 주어져 있었던 2차 대전 이후 라고 불리우는 짧은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1945년에서 1950년의 남짓의 두 역사적 시간을 방문하는 두 명의 작가가 있습니다. 두 명의 역사적 작가는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깊이 침전되어 있거나 연루되어 있었던 이의 개인적인 고백과 경험을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되어서 그때 만들어졌었던 그때 그에 관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느껴 씀직한 그때의 시대의 의식이라기보다는 무드 혹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대 안에 재현하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의식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 속에 연루되어 있는 이의 경험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대화하고 있는
뭔가 그 과거의 시간과 상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어떤 전환이 우리 주변에 범람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바로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체험의 범람. 과거를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텍스트를 읽는다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장소를 방문해서 과거와 같은 행동, 과거에서 널리 성행했을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역사를 체험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의 문제도 장애의 체험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취한다.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경험과 체험. 물론 이 경험과 체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라면 미학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미에 대한 느낌, 미에 대한 경험이 오늘날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미학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 주변에 널리 성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술가들은 인간의 잠재력과 역량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신경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미학적 경험들을 일으키는가 하는 문제는 신경적 용어로만 완전히 이해되고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경미학자가 진술할 때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사실 그에게 있어서 요점은 이런 것이겠죠. 예술은 뭐 하는 것인가? 미학적 경험이다. 이 모든 것이 체험과 경험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 이것이 또한 또 동시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시대의 미술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이 육체화되어 버려 있고 공간화되어 버려 있는 시간의 세계, 그리고 미적인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어떠한 형태의 감각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모두 환원되어 버린 세계. 이 모두는 예술에 둘러싸고 있는 심상치 않은 변화들을 알려주는 징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약하자면 감각의 유물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예술을 상대했던 방식은 미학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리얼리즘이 모더니즘으로, 모더니즘이 무엇으로 등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각각의 예술적인 형태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나아가 시간과 맺고 있는 관계들과 깊이 잇닿아 있음을 추적하고 어떠한 종류의 예술적인 형식일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이 때가 묻어 있음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예술이 항상 사회적인 것임을, 또한 예술이 항상 역사적인 것임을 의식했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예술에 대한 태도를 역사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시대 미술 안에서는, 우리 동시대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것 안에서는 그와 같은 역사유물론이라고 할 만한 그와 같은 시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시간과 예술을 관계짓는 태도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감각의 유물론은 오직 끊임없는 현재, 타임피드만을 알고 있을 것이고,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왜 특정한 시간 안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예술이라는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가를 캐묻던 그와 같은 그 예술에 대한 역사적인 의식도 역시 이제 우리에게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 뒤에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미지는 퓨처입니다. 퓨처. 우리는 영어에서는 퓨처가 두 가지의 말뜻을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미래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미래의 가격에 오를 것을 대비해가지고 사고 팔고 있는 미래의 시간, 즉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휩쓸었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파생상품이 금융용어로 경제학에서 부르는 용어의 이름은 퓨처입니다. 즉 선물입니다. 이 미래는 뭐냐면 오늘날 사고 파는 시장 안에서 저기 보이고 있는 중동거래장에서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주식 가격이죠. 그렇죠? 주식 가격은 뭘까? 미래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것인가를 두고 사고판, 즉 오늘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오늘날 계산되어 버려 있는 미래입니다. 미래는 미지의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가슴 찌게 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 선물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미래에 관해서 묻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래를 노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혹시 미래에 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물으면 저 아직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때 우리는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 공동의 삶의 운명, 집단적 운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즉 아마 지난 수십 년쯤이라면 미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개 떠올렸을 법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미래 혹은 우리의 역사적인 미래 등등이 아니라 노후로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리고 선물 시장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의 항상 종목으로 축소되어 버려 있는 미래,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미래, 즉 현재화되어 있는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아까 어떻게 과거는 현재화되었는가를 이야기했다면 미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현재화되어 있는가? 연금을 걱정하는 것과 우리가 모두가 가장 큰 최근의 관심거리는 연금이지 않습니까? 미래 대신에 연금. 물론 연금은 노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현실에 마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았을 때 러시아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이루는 혁명과 폭동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예측할 수 있는 미래로서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촐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격한 말일 수 있을 텐데요. 자, 발터 베냐민이 역사철학 태도라고 하는 것에 나오고 있는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마감해 볼까 합니다. 과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인식하는 일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위험의 순간에 번뜩이는 어떤 기억을 제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뜻한다. 위험의 순간에 역사적 주체에게 느닷없이 주어지는 과거의 이미지를 꼭 붙드는 것은 역사적 유물론의 과제이다. 자, 그 얘기하고 있는 역사적 유물론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억과 경험의 유물론이라고 볼 수 있는, 감각적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마치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거를, 어떤 종류의 과거를 상대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예를 들면 그가 한 말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우리의 미래가 위태로워지면 우리의 과거도 위태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진 가장 슬픈 일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거가 초라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20세기는 무엇이었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20세기는 학살, 홀로코스트, 트라우마 등등의 몇 가지의 사건들로 초라하게 남아있습니다. 물론 무슨 미래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미래가 위태로워진 미래의 위기로부터 과거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면 우리가 과거를 구원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지금 제기당해 있는 미래를 여는 것. 그때 과거도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래하고 과거도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발터 베냐민이 역사철학 태제라는 태제 가운데서 제가 함께 읽었던 대목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은 동시대 미술이라고 불리우는, 동시대라고 불리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대표적인 징후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동시대의 미술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성의 변화, 그리고 미술적인 실천, 그것을 반영하거나 그것을 연장하고 있는 미술의 전시 제도와 장르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런 지구들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말 그대로 동시대라고 불리우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해독하기 위한 몇 가지의 진단을 해보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었던 동시대 미술을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시간성의 질서라는 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진단하는 방식에 여러분들은 이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을 부인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론과 논쟁을 위한 작은 하나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자리로 생각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좀 비뚤 주장이 있더라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시대의 동시대성, 동시대 미술과 관련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